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처음 하는 장사 공부의 저자 B2K 브랜딩 컴퍼니 권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이 네. 처음 하는 장사 공부. 네. 근데 사실 이제 장사권 프로로도 유명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닉네임으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니 바쁘실 텐데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네. 어떻게 하다 유튜브까지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장사를 했었는데 네. 장사를 하다가 좀 깨우친 게 많았었어요. 수익이 진짜 한 달에 많이 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안일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에 50만 원만 이렇게 버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좀 빠졌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어떤 뭐 저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배워서 이런 것들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돼서 그걸 한번 유튜브에 좀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5년 전부터 그런 영상들을 올리게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책도 쓰셨고요. 네, 맞습니다. 장사하실 때는 거의 뭐 잠도 거의 안 주무시고 네,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업종이 이제 술집이었어요. 이제 뭐 맥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뭐 그런 술집이다 보니까 새벽에 마치거든요. 2시, 3시 정도 마치니까. 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유튜브까지 하려니 2시에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3시부터 또 한 6시까지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잠깐 자고 또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잠을 안 자고 했다시피 했죠. 한 몇 년 정도는. 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보통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피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책도 네. 쓰시고 네. 자영업자분들도 그럼 많이 만나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 그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5년 동안 한 5천 명 정도를 실제 직접 대면으로 만난 분들만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딱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네. 이분은 좀 되겠다. 이분은 좀 어렵겠다. 이게 좀 판단이 바로 서나요? 요즘에는 그게 훨씬 더 조금 쉬워졌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좀 가게 어떤 사진이나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얘기들을 그 사장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대화 나눠보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분들에게 네. 사실은 좀 이제 조언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누구나 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장사의 신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사실 이제 네. 실패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실패를 또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미리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책 이름도 처음 하는 네. 처음 하는 장사 공부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사의 기본. 네. 수학도 영어도 기본이 중요한데 네. 장사의 기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장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외식 쪽을 생각하거든요. 네, 대부분. 외식 쪽이라고 하면 뭐 식당이나 카페나 F&B 쪽으로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왜 다들 준비 없이 이렇게 뛰어드는지 가장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식당은 오픈 비즈니스라고 저는 오픈 보통 비즈니스요? 네, 지칭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늘상 이용을 하는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식당이랑 카페를 하지 않더라도 손님 입장에서 항상 늘상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밥집 나도 하지. 이런 네, 거. 딱 보면 저렇게 하면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속된 말로 약간 방구석 백종원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쓰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좀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준비에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나도 저거 맛있게 잘 만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집 엄마가 더 하면 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혹시 그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의 예시도 네. 좀 보여주세요. 실패 예시가 보통은 이런 겁니다. 창업비의 거의 한 60%, 70% 이상을 대출 받으시거나 그리고 퇴직금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네. 이제 인터넷에다가 네. 뭐 프랜차이즈 창업, 그때부터 요즘 뜨는 프랜차이즈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뭐 상담 몇 개 받아보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운때가 맞으면 물론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다가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되고 실패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영업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네, 맞습니다. 약간 성공 가능성도 반비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완전히. 그 진짜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자영업자 10명 중에 9명이 월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창업에 뛰어든다. 맞습니다. 현실입니까? 그 월 소득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걸 예. 수치적으로 따져 보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이거 하면 막연하게 이거 하면 한 3,400만 벌지 않을까? 한 5,600만 원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다들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네. 직장 같은 거 들어갈 때 연봉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장사는 그게 없잖아요. 아하. 내가 그걸 스스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예상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프랜차이즈 본사 말을 믿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 아이템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벌어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전에 가맹 본부에서 어느 정도 예상 매출을 얘기해 주죠. 이제 해주는 게 그 가맹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예상 매출 산정서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가맹점이 그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구도상으로만 보통 얘기를 해주고 그냥 우리 지점이 여기 있으면 뭐 근처에 가까운 지점에 어느 정도 뭐 매출 나온다. 뭐 이 정도로 좀 얘기는 유사한 규모나 지역이나 혹은 평균치나 맞습니다. 물론 내가 그 평균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접 내가 내 가게를 여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을 뽑아보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귀찮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상 매출액이라는 게 무언가 뭐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뭐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상권 조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내가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나와 동종업계의 비슷한 평수에 어떤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매장들을 좀 다니면서 평균치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객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영수증 빌지에 나오는 뭐 몇 테이블 받았다라든지 그리고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빅데이터 상으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상 네. 매출도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네요.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 이제 귀찮아서 안 한다라는 거 이게 본인의 밥벌이인데 그렇죠. 기차 타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그 백종원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프랜차이즈 못 이길 거면 장사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국내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이 말이 이제 최근에 했던 말은 아니고 이제 백종원 대표가 TV 같은데 뭐 나오면서 컨설팅하거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다가 프랜차이즈 못 이길 거면 사실 장사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강조하는. 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뭐 맛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운영 형태나 브랜딩 관점에서 조금 더 개인 매장보다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고. 네, 그래서 개인이 할 때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프랜차이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네. 최적의 맛과 가격 이런 걸 골라서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개인이 본인의 가게로 프랜차이즈를 정말 이길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확률이나 가능성은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프랜차이즈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개인 매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본사에서는 사실 신메뉴 같은 걸 낼 때 네.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예 내지 않는 곳들도 있고, 따라야만 하죠. 그걸. 예,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힘듭니다. 하지만 개인 매장은 내가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한다면 뭐 분기마다 신메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매달 신메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격 책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포스기 조절해가지고 또 메뉴판도 바꿀 수도가 있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내가 포스기의 가격도 다 내가 스스로 수정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다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의 상황, 또 고객들의 니즈에 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내 가게의 어떤 장점인 네. 거네요. 프랜차이즈 말고. 예를 들자면 대기업과 작은 회사들의 음.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도 대기업은 아. 좀 느리지만 작은 회사들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오. 음. 아이템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아이템도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예. 중식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요. 이 개인 매장이 하는 그 맛있는 불맛 나는 어떤 짬뽕, 직화 짬뽕 같은 느낌의 그런 짬뽕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동네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집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중국집들은 사실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더 맛에 있어서는 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집도 있지만 또 우리가 노포라고 보통 하잖아요. 노포. 네, 프랜차이즈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내공과 그런 어떤 약간 멋스러움, 예, 그런 것들 좀 가진 매장들은 프랜차이즈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또 프랜차이즈 하면 요즘에 그 백종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좀 네. 일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게 음. 백종원 대표 그쪽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에서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습니다. 좀 네.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현실? 너무 많고 저한테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표면상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좀 회자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측 모두에게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업사원이라고 하죠. 뭐 가맹 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뭐 녹취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구두상으로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좀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론에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리고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매출 보장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네, 네. 근데 그런 매출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우린 했는데 그게 좀 지켜지지 않은 게 좀 억울한 그런 부분들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거 보면은 서로에게 약간 잘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책을 보면 네. 자영업자는 그 프랜차이즈랑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90년대생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쓰였어요. 이제 어떤 그 의미입니까?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예. 저는 이제 83년생인데, 네. 그 편집장님은 혹시, 저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예. 창업을 하게 된다면, 예. 이 90년대생이나 예. 아니면 2000년대생들, 그러니까 젠지라고 하죠. 예. 젠지 세대들이 창업을 비슷한 시기에 한다면, 그들한테 우리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도 있고 SNS에 엄청 능숙해버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살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어떤 그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레드라든지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이해도도 뛰어나고 트렌드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같은 연배에서는 좀 그들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쉽지 근데 않습니다. 이 경쟁이 이제 네. 90년대생들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무한 경쟁이네요. 이거 또 은퇴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창업이 늘어났는데 데이터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유튜브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많이 배우고. 배웠다라기보다는 유튜브에 이런 외식 창업으로 성공한 그런 어떤 영상들이 꽤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그런 광고를 좀 많이 내보내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려버린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뭐 파워링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거진, 잡지나 뭐 라디오, 뭐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약간 그 매스미디어의 어떤 PPL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가맹점 모집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의 그런 이제 외식 창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나오는 게 인기를 좀 얻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맹점 중에서 잘된 사장님을 이제 그 채널에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영상들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또 약간 유튜브가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 막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가게 나가지 않고 성공한 사장님. 나는 오토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번다. 네. 야, 이런 콘텐츠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는 그럼 회사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창업 한번 해볼까? 아니 회사 다니던 친구들도 나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게 좀 문화가 돼버리지 않았나? 제 더 개인적인 쉬워 보이게, 견해입니다. 더 네. 쉬워 보이게. 그러면서 네네네. 창업도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시장이 되는 네.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팬덤 경영? 네. 이게 어떤 뭐 아이돌 기획사도 아니고 네, 연예인도 그렇죠. 아니고 자영업자가 팬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는 사실 이런 내용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예. 책에도 사실 뭐 어떤 장사에 대한 지식보다는 지혜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팬덤이라는 게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네. 매장을 창업하기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먼저 파요. 그리고 사실 그 식당이라는 게 그 손님이죠. 그 타겟 손님이 만약에 내가 성신여대 근처에 매장을 차렸다면 네. 우리의 타겟은 성신여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기준으로 팔로우도 막 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립니다. 그리고 메뉴도 물어보고요. 뭐 투표 기능 같은 걸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유니폼 디자인이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좀 골라주세요. 그래서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뭐 좀 쌓아 나가는 거죠.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처음에 탁 시작을 하면 네. 동네에 계시는 이제 뭐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유지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뭐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었겠네. 네네네네. 뭐 한번 내가 맛보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발 넓으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실제 막 꽃다발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와 내가 그래요? 투표한 그런 유니폼으로 진짜 입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상위 1%의 젠지 세대들만 하고 있는 아주 사전 마케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데뷔하기 전부터 SNS 만들어서 그 맞습니다. 친구들이 연습하고 활동하고 오디션 보는 것까지 계속해서 SNS에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전에 팬층을 만들어간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건데 이걸 외식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팔로우해요? 그건 모르잖아요. 라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 동네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보통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찾냐면 해당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해당 지역의 지역명을 다 쓰고 계세요. 인스타그램 이름으로. 무슨 동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식당을 차릴 때 거기 있는 뭐 미용실, 헬스장, 뭐 어떤 선물 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기준으로 일단 먼저 팔로우를 하고 그분들한테 팔로우가 돼 있으신 손님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네트워크 효과로. 네, 조금씩 이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좀 안내를 해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장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계속 연결. 맞습니다. 사실 그게 SNS의 순 기능이잖아요. 맞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네네네네. 그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라. 근데 그것도 가게를 열기 전부터, 네, 오픈 전부터 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오픈 이후엔 또 홍보하려고 하는 건 누구나 또 사실은 그렇죠. 하는 거고 그 차별점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또 1% 장사 고수들의 루틴 중에 333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사 고수들의 루틴이라기보다는 제 루틴이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본인이 1%라는 거죠? 농담입니다. 네, 뭐 이 법칙을 아마 하시게 되면 1%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제 엄청 힘들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지식도 많이 얻고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3권의 책을 3번씩 30일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한 권만 딱 읽는 게 아니고 이론서 한 권, 실전서 한 권,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책을 안 읽으면 너무 궁금하다라는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의 책 한 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을 3번을 더 읽는 거죠. 완독을 3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밑줄 그은 내용이나 이 책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네? 하는 것들을 3번 읽고 그걸 30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나 자영업 관련된 책으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장사도 너무 종목이 많잖아요. 예. 뭐 식당을 하더라도 누구는 중국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돈가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누구는 또 카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장사라는 책이 제 책도 그렇지만 분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내가 할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들어있는 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서도 필요하고요. 예, 이걸 좀 섞어 놓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근데 책도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네, 30일간 네, 3권을 3번씩 읽어라. 네. 밑줄 그어가면서 그만큼 이제 몸의 색이라는 말로도 이 이야기가 되네요. 아, 맞습니다. 어허. 음. 그러니까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흡수를 잘하고 그걸 또 맞습니다. 반영을 잘 해야 되는데 실행이 가장 관건인데 예. 그게 가장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냥 읽고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다른 비법. 음. 97%에 집중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어떤 번화가 엄청 큰 상권에 사시는 분들보다 동네라고 하면은 실제 좀 단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상권 입지인 거죠. 근데 그 매장들이 분명히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니즈를 많은 식당들에서 하지 않는 게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해줘야지만 좀 약간 유니크한 무언가가 나오거든요. 다른 서비스도, 가게에는 없는 것들. 그렇죠. 서비스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떤 메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목에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자면 해물파전 예.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가 그리고 흔하잖아요. 흔하죠. 근데 해물파전을 우리가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전 같은 경우는 약간 바삭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있어요. 니즈가 있어요. 예, 있어요. 뭐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 근데 이 해물파전을 저도 예전에 부쳐봤지만 해물파전을 바삭하게 부치려면 시간이랑 노동이 2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삭하게 부치기가 쉽진 않아요. 잘 타기도 하고 잘못 타게 되면 타기도 하고 다른 주문도 막 쳐내야 되는데 이것만 앉아서 계속 조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에 올려놓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 우리 동네에서 예. 그러면 이 해물파전을 어떻게 하면 바삭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모 매장 같은 경우는 이 해물파전을 굽지 않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예. 여기다가 이제 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올려놓고 이걸 예. 튀김기에 넣습니다. 거기 이제 해 해물도 들어있고 파전도 들어있고 그리고 튀김기에 넣고 위에다가 반죽을 뿌리면 약간 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바삭한 해물 파전 튀김이 나오거든요. 배고파라. 예. 네. 근데 이게 손님상에 나갔을 때 엄청 바삭바삭해요. 안 바삭할 수가 없겠죠. 튀긴 거니까. 거의 그냥 튀김이니까. 네. 그래서 예. 그 해물파전이 18,000원을 받고 있는데 예. 주변에 다른 뭐 술집에서 15,000원짜리 해물파전을 팔아도 이 매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97%의 손님들이 원하지만 우리 동네의 97%의 가게들은 하지 않는 게 이 바삭한 해물파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이고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수요 니즈를 간파를 하고 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 이거는 저희 직원이 너무 잘했던 케이스인데 겨울에는 예. 손님들한테 따뜻한 물을 냈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예. 수건, 그러니까 물수건 있죠.
그거를 멘트도 정확히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 많이 더우시죠? 이걸로 땀부터 닦으세요. 라는 정해진 멘트가 있었어요. 예.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팁이 나오는 그런 매장이 아니었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막 10,000원씩 팁도 주고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는 우리 동네에서는 저희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한 거고, 뭐 서비스든 메뉴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급 매장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를 네. 동네 가게에서 받는다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이 달라지겠죠. 네. 비싼 식당 가면 이제 추울 때는 따뜻한 그렇죠. 수건, 물수건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동네 식당들이 하지 않는 점. 맞습니다. 근데 니즈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있는 거. 깨우쳐서. 그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한 개 또 말씀드리고 좀 싶은데, 네네네. 그 예전에 망원동에 이런 초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초밥? 네. 2층에 있는 초밥집이었어요. 예. 2층은 손님을 불러드리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월세가 한 절반 쌉니다. 1층보다. 절반에서 한 60% 정도 싼데,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가 초밥 먹을 때 어렸을 때부터 또 이런 그 속에 있는 니즈가 있어요. 우리가 파전 먹을 때 바삭한 것도 있지만 네. 초밥은 밥을 조금 주고 회를 크게 줬으면 좋겠다 아, 라는 니즈가 숨은 있죠, 니즈인 거죠. 있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예.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매장 이름 자체를 회 많이 밥 조금 주는 2층 왕초밥집이라는 네임이 진짜 있었던 사례이고, 오. 뭐 지금은 물론 브랜딩을 잘했네요. 브랜딩을 잘하신 거. 지금 다른 매장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그 초밥집이 이야. 이제 들어섰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찾아가시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책 같은 데도 이제 예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숨은 니즈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2층에 있어서 불리한데 그거를 2층 초밥집이라고 브랜딩을 했고, 네. 회 많이, 밥 조금. 네. 그 간판에 아예 붙여놨어. 시장에 또 니즈도 딱 간파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임대료가 또 저렴하다 보니까 회를 좀 더 크게 줄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초밥집 뭐 2층도 괜찮죠. 네네. 초밥도 2층이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어집니다. 네. 장사의 실천. 네. 역시 아는 것보다 실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네.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멜론을 30만 원에 파는 방법. 네. 요 봉이 김선달입니까? 뭐. 이게 사실 조금 예. 약간 카피가 조금 센 카피이긴 해요. 10,000원짜리 멜론 30만 원에 파는 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카피를 조금 세게 잡은 건 있는데 실제 있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센비키아라는 가게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실제로 보통 멜론이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아니면 좀 저렴하게 사면 6,000원 정도에 이렇게 사 먹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센비키아는 10,000원짜리 멜론을 30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 실제 그냥 30만 원짜리 멜론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무슨 뭐 어마어마한 빙수를 만들거나 네. 예쁘게 깎거나 예술품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통째로 멜론을 30만 원에 맞습니다. 판다고요? 네네. 그걸 누가 사요? 누가 사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예.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예? 그리고 멜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고급 과일들을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아니 하고 있고. 어떻게 팔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다들 그거 그러면 약간 명품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어떤 뭐 배불런 효과냐. 왜냐하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더 예.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효과들. 근데 그 그런 것도 과일을 아니죠. 가방처럼 메고 다니는 것도 그쵸.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손님들한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멜론이라는 거를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재배를 했고 어떤 맛이 나고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직원들까지 이 멜론이 실제 30만 원이라는 거를 직접 보여줘요. 그러니까 멜론을 키우는 곳까지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 멜론이 이렇게 키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정도의 맛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면 이 가격을 받지를 못해. 라고 해서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 멜론을 잘 판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왜요? 왜냐하면 멜론을 사서 후숙해가지고 먹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걸 후숙까지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한테 잘 안 팔려고 해요. 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광객은 구경하러 많이 가죠. 그리고 뭐 멜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사실 많습니다. 과일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 이게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여라.
맞습니다. 아. 가치 싸움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와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10,000원짜리 와인, 100,000원짜리 와인 뭐 맛으로는 절대 구분을 못 하는데 다 봤을 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10배의 가격 차이를 불러오는 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층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가 와인도 소믈리에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예. 말씀하셨던 그 10,000원짜리 와인, 또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와인을 이제 병만 바꾸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네네. 시음을 했을 때 네. 많은 소믈리에들이 네. 잘 맞추질 못했고 심지어는 그 색소를 타서 예. 화이트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색소를 타가지고 어. 레드 와인이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못 맞췄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배의 가격을 주고 그렇게 산다라는 건 네, 소비자로서 소비할 때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속임수 아니냐. 음, 근데 또 속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네. 고부가가치일 수 있고. 뭐 식당을 좀 예로 들면 아주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예. 100g에 5,000원짜리 삼겹살을 파는 데도 있고요. 네. 100g에 뭐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심지어는 그런 고기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나는 저거 속임수 같아서 먹기 싫어. 하지만 선택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언론 기사에서도 왜 해외 고가 이른바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원가는 몇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 나오면 조금 이제 답답한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맞습니다. 또 실천 몇 가지 더 챙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네, 옆 동네 혹은 바로 옆에 비슷한 업종, 네. 비슷한 매장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를 써놔야 되겠죠. 들어오기 전에? 네. 뭐 저희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팬덤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리자면 식당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상위 한 10%, 상위 한 5% 사장님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손님들의 DB를 모으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데이터를요?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뭐 손님의 데이터라고 해서 뭔가 그 손님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막 이런 것들 모으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전화번호를 남기게끔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매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DB를 많이 쌓아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마케팅을 해서 10,000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써서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손님이 우리 식당에서 먹고 가면 끝이거든요. 네. 그럼 이 손님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 데는 한 몇백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이 손님이 가고 나면 내가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10,000원을 써서 또 신규 손님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이제 내가 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손님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분한테 내가 뭔가 메시지를 던져볼 수는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런 신메뉴가 나왔어요. 30일 동안 우리 매장 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셨는데 한번 오시면 이번에 제가 이 서비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이라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면 된다. 문자든 뭐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또 인스타그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 저도 예전에 동네 장사할 때 이런 DB를 모았었고 예. 이게 한 10,000명 정도만 있으면 정말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장이 들어오면 예. 경쟁 매장은 사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은 매장들은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그 10,000명에게 내가 무언가를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이면 상당한 숫자죠. 특히 동네 장사하면서 네. 10,000명 동네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상위 1% 이제 아. 5%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계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도 있고요. 야. 5만 명도 있고 그래서 3만 또 명도 SNS 있고. 열심히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 장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해. 10,000명을 언제 모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있는 반면에 네,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손님 이거 추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자동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치면 손님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시려면 여기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사례는 고깃집인데요. 네. 이 고깃집은 스탑워치 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스탑워치가 이제 소수점 2자리까지 탁탁탁탁 돌아가는 건데 예. 거기에서 777에 딱 이걸 멈추게 하면 아, 오늘 드신 거 다 서비스 이벤트. 아니면 뭐 어떤 메뉴 하나 서비스. 어. 근데 이걸 하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면 응모권을 주는 거예요. 아, 이벤트에 도전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땅 해서 777에 맞추면 서비스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뽑기로 하는 매장들도 있고요. 예.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종이 뜯는 거. 뜯는 거 아니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친구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다트, 그러니까 룰렛으로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걸 팔거든요. 네네. 그럼 뭐 음료수 하나 공짜, 뭐 메뉴 하나 공짜, 아니면 다음 방문 시 3만 원 할인권, 뭐 그 명품을 주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뭐, 추첨해서. 네, 뭐 샤넬 립스틱 와. 이런 것도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오. 1등. 그러니까 룰렛을 이렇게 팡 돌려가지고 토르륵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DB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네. 소비자들의 행동이 유발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되죠. 맞습니다. 야, 이걸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네요. 제가 코칭했던 그 캠핑장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캠핑장에서는 스탑워치를 제가 도입을 하고 나서 이 스탑워치를 딱 해서 멈추면 소고기 같은 걸 줬어요. 당일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예. 네, 글램핑장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 조금 끝내기 아쉬워서 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보자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진짜 그 같이 온 아이들이 이걸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777에 맞춘 그 영상들만 올렸더니 조회수가 막 60만 회, 70만 회 나오면서 또 팔로워도 늘고. 네, 팔로워도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캠핑장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네. 야, 웃음을 선사하는 거죠. 기억에 남게 하는 어떤 효과도 있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 스톱워치 도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상위 1%가 되시는 다트판 겁니다. 이런 거 네. 준비하시고. 근데 그 정도로 손님들과 교감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도 이게 돈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도 받아야 네, 되는 동의도 거고. 받아야 되고 마케팅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귀중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네. 이제 현장에서 하려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장님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네, 언제 그런 거 하냐고. 그쵸, 막. 그쵸. 이 얘기들 당연히 하실 거예요. 수정보완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네네. 거고요. 장사 고수가 알려주는 성공 비결 5단계도 있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5단계가 아마 제가 그 책에도 적었던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단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5가지 어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수치를 내가 먼저 따지고 시작을 하느냐. 분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출.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시작들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대출 받고 시작을 하시면 첫 달부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마케팅 공부를 나중에 하세요. 일단 시작하고 나서. 네,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도 한참 나중에 하십니다. 장사 안 될 때. 안 될 때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마케팅 하는 방법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팬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고객들이 DB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인터넷에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매장이 위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을, 네 번째는 벤치마킹을 많이 안 하세요. 벤치마킹을 이제 안 하는 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다녀온 고깃집 네. 사례는 소고기를 파시는데
본인이 항상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저렴한 소고기집만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런 분이 소고기집을 차리니 음. 어떤 고급진 느낌의 소고기집이 아니라 정말 허름한 소고기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음. 그럼 이분이 사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창업 비용이 1억이었으면 저는 벤치마킹에 최소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나의 경험치의 결과물이 내 창업을 하는 그 매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소고기집의 어떤 그레이드를 좀 맞춰 놓을 건지 좋은 데도 가보고 뭐 안 좋은 데도 가보고 또 뭐 아니면 같은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뭐 돼지고기집을 다시 한번 더 가본다든지 양고기집을 가본다든지 그래서 양고기집을 갔더니 이런 퍼포먼스를 하네? 그럼 우리 매장에도 도입을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경험치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항상 저렴한 곳, 약간 좀 허름한 곳만 다니시다가 이걸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 자체가 이분의 경험치로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업하고 나면 사실 이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미 투자는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경쟁률, 경쟁률. 경쟁 강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 강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고깃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삼겹살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뭐 다른 고기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김치찌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나? 그래서 이런 검색 수치가 나오는데 그 니즈를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동네에 이미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상권 안에 있는 동종 업종의 매장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5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쟁 강도인 거죠. 분석, 네. 대출, 네. 마케팅 공부, 벤치마킹, 그렇죠. 경쟁 강도까지 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어지는 키워드는 장사 마인드입니다. 장사 마인드. 장사 마인드. 근데 진짜 음. 요렇게 배워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가 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창의적으로 막 하고. 네. 그리고 또 장사 고수들, 뭐 김승호 회장, 백종원 대표 이런 분들의 네. 공통점이 말을 잘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정.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때 장사를 하다가 한 번은 그 어깨를 좀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웍이라고 하죠. 웍을 이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손목도 안 좋고 예. 어깨도 안 좋고 해서 어깨는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퇴원하고 나서 그 장사가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월 순이익이 50만 원 정도 급전직하해버린 거예요. 네, 떨어졌었습니다. 예. 근데 50만 원 정도면 사실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안 되죠. 돈을 못 버는 거라서 엄청 혼자 좀 스트레스 받고 매일 술만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그죠. 사장님이 하기 싫어하는데.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꼼꼼히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청소도 잘 안 했고요. 메뉴 개발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손님 접객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안 썼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보통 이제 45박스라고 하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그 이제 요식업에서 주방에 쓰는 뭐 냉동 2칸, 뭐 냉장 2칸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다 냉동고인 경우도 있고 그런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성에가 엄청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성에가 안 끼는 고급 냉장고도 있는데 네. 저는 그때 좀 저렴한 냉장고여서 성에가 정말 이만큼씩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 관리를 안 했다. 그래서 다음날 2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 성에 먼저 제거하고 그러면서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뜩 스쳐 지나갔던 게 사실 림빅이라는 거였어요. 림빅이요? 네, 림빅이라는 사실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어떤 인간의 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림빅이 이제 림빅이라는 실제 기관도 있고 또 대뇌 변연계라는 뇌의 어떤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림빅이 약간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성애를 제거하고 났더니 바닥도 한 번 더 닦고 싶었고
그리고 포스기 뒤에 그 너저분하게 있는 그 전선들 사이에 있는 그 먼지들도 내가 이때까지 이걸 청소 안 했었네 하면서 그걸 청소하면서 모든 걸 다 바꾸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근데 이거를 뭐 김승호 회장도 그렇고 백종원 대표도 그렇고 항상 청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은 거예요. 위생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식당의 본질인데 그쵸, 기본인데. 그걸 하지 않고 너무 계속 나태해지는 사장님들이 많은 거죠. 최근 들어서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청결, 위생을 갖추려는 노력 자체가 하나의 식당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네.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세이기도 맞습니다. 한 거네요. 예전에 상징적인 장면이고. 네, 예전에 그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에서도 네. 뭐 여러 사례들이 나왔어요. 청소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났을 때 그 새로운 마음가짐이 드는 그게 인간의 뇌에서도 약간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쵸, 과정이면서 그쵸. 약간 리셋되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청소까지도 어떻게 보면 즐겨야 하는 거고요.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음. 또 하나가 장사할 때 뻔뻔해야 성공한다는데 뻔뻔해야 성공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손님한테 뻔뻔하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워딩이 좀 세다고 느낄 예.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시고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본인이 만든 메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많았어요. 홍보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동네에서 돈가스는 저희 집이 제일 맛있다. 우리가 1등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하질 못합니다, 사장님들이. 맛으로는 자부하지만 네, 어디 나가서 강하게 홍보를 못하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배너를 하나 만들더라도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아파트가 있다. 예를 들면 뭐 레미안 아파트 단지에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레미안 1단지에서 1등 돈가스 이런 식으로 하질 못해요. 그 이유를 제가 뭐 여쭤봤더니 제가 뭐 셰프 출신도 아니고 당연히 맛은 있는데 저보다 훨씬 장사 잘 되는 돈가스 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 약간 길 건너가 사실은 더 맛있어요. 막 이런. 저희가 네. 더 많이 팔거든요. 저희가 더 장사 잘 되거든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게 오픈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의 그런 어떤 위축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우리 집 돈가스가 왜 1등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이게 사실 기업일 경우에는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시 광고법이 있어서 그렇죠. 그 비교 기준이라든지 네. 적법하게 해야 하는데 네, 그냥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뻔뻔하셔도 된다 이거네요. 없습니다. 그럼 뭐 표시 광고법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그냥 당당하게 저희 집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해도 됩니다.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져보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원조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그렇게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뻔뻔해지셔도 된다.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은 조금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차라리 폐업하시라. 하루빨리 장사를 접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네. 뼈 때리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은 사례가 상권과 입지를 잘못 선택하신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랑 그 상권이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권 자체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그 나중을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걸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상권을 엄청 막 C급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A급지, 뭐 B급지, C급지 있다고 치면 C급지 중에서도 완전 마이너스 C급지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는 회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고. 임대료 싼 곳 찾아갔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곳. 네. 그게 마케팅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요즘 마케팅은 다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도 약간 지금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식업에서 마케팅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었고 예. 다 하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마케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마케팅 비용은 또 많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상권에 가서 마케팅으로 사람을 땡겨온다는 게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렸죠, 이제는. 마케팅 비용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정체되고. 네. 그래서 계속 외식업에서 마케팅 시장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무기력에 빠지신 거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칭도 해드리지만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폐업인 거고. 아유, 저 웃으면 안 되는데. 폐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네.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철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폐업을 할 때 권리금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한 금액을 다는 내가 환수를 못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다면 이분도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은 조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폐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코칭을 해드리면 네. 그분들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맛도 없고 손님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는 무료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뭐 음료수 하나, 뭐 사과즙 한 박스 이런 걸로 비용을 대신해서 뭐 고맙다고 이제 주시는 건데 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이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사실 그렇게 가서 좋은 말씀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해도 잘 안 들으세요. 아유, 심지어 백종원 대표도 그렇게 네. 싫은 소리 듣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간 건데도 불구하고. 신청 받아서 간 건데도?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아무 집이나 들어서 그렇게 막 뭐 박구석, 백종원 약간 그런 느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좀 의지가 있어서 그쵸?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권정훈 대표를 모셨는데도 그렇죠. 네, 싫은 소리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안 유튜브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신청하셔서 직접 갔는데, 에이, 건프로님, 그거는 이론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약간 이런 게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상처도 받고, 막 이제 서로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안타까우니까. 엊그제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네네네네. 이것도 이제 좀 제가 많이 안타까웠던 사례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브랜드 이름을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프랜차이즈였어요. 네.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였는데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차 시간도 급하고 해서 그 역 안에 보니까, 이제 역 근처에 보니까 그 브랜드의 매장이 있길래 들어가서 제가 늘 시켜 먹던 메뉴를 시켰어요. 그게 네. 이제 순두부찌개. 예. 그리고 오징어 살이 따로거든요. 3,000원인데 오징어 살이 이렇게 2개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본사 레시피는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오징어는 따로 삶아서 나오고 순두부찌개 따로 나오고 해서 제가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딱 받았는데 오징어 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장님 오징어 사리 저 주문했었는데,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대요. 이미 끓이실 때 같이 넣으신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식감이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네. 어쩔 수 없다, 빨리 먹고 기차 타야 되니까 예. 오징어를 딱 먹었는데 네. 오징어에서 네. 암모니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오징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이 있어요. 뭐 대왕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오징어들은 암모니아가 실제로 그 오징어 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심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식재료로 쓸 때는 물에다가 암모니아를 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사장님은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은 덜 뺐는지 모르겠지만 암모니아에서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못 참으시는구나. 안타깝거든요. 네. 예전에는 제가 화를 냈다면 네. 요즘엔 안타까워요. 그럼 저 같은 손님이 한번 거기서 보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오징어 좀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좀 전달했는데 네. 그 사장님이 이제 또 화내셨나요?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네. 빼드릴게요. 불친절하게. 오징어 살인 빼드릴게요. 저희도 받아서 쓰는 거라서 몰랐어요. 사과는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아유 막 목이 메이는데 지금 사장님 이거 본사에서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춤하시더니 예. 예 저기 근처 마트에서 산 건데 예.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하니 뭐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할 때 기본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 관리, 식재료 사용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골을 못 만들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비용의 문제, 뭐 편리함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손님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렇죠. 뭐 그분들이 가장 큰 또 피해를 보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실천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또 전달을 해드린 면들 네. 확확 잘 또 흡수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네. 자, 오늘의 심쿵 한방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요거는 우리 권정훈 대표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남들만큼만 하려면 장사하지 말아야 한다. 지독해져야 살아남는 이 시장은 스킬보다는 예. 방향과 지혜이니까 이 점을 명심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독해져야 살아남는다. 네. 치열한 이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이 어떻게 보면 지독해져야만 하는 거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도 지식보다는 지혜를 담자. 그리고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심하면서 썼기 때문에 뭐 지식과 정보는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혜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얘기는 뭐 수십 년 된 얘기죠. 네. 미래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 또 경쟁력을 어떻게 또 차별화해서 가져가느냐 네.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B2K 브랜딩 컴퍼니 권정훈 대표와 함께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